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부터 동아시아의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가와 성립과 발전 부분이 한꺼번에 수업을 하기엔 내용이 긴 것 같아서 2시간으로 나누어 수업을 해볼까 하고요. 또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주변국으로 파급력이 컸던 중국사를 기점으로 몽골, 한국, 일본 등 각국사를 풀어가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국.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들은 이전부터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런 자부심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비롯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영어로 부를 때 쓰는 차이나는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우리는 중국의 90%가 넘는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부르죠. 여기 나와 있죠. 한족. 이 한족, 한지, 한자 이런 말들 또한 중국 한나라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중국은 동아시아사에서 어쩌면 가장 이른 시기에 아주 넓은 통일된 지역을 다스렸고 그 주변으로 미치는 파급력 또한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의식을 중화의식, 중화사상이라고 부른답니다. 빛난다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중화반점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의 핵심 요점을 선생님 표로 만들어 봤어요. 오, 왜 이렇게 빨개?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핵심이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는 하상주, 춘추, 전국, 진화는 지금 중국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라는 게 결국 이야기, 스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그런 TMI들이 막 방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의 TMI 홍수 속에서 헤매지 않게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한 TMI 설명 중이시구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표에 있는 단어들이 중요해 라고 넘겨들었으면 해서 이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삼고 차근차근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중국 고대사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가 있듯이 중국도 사망오제라는 건국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오제의 부분은 역사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아서 여기서 빠졌고요. 대신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과서 38쪽에 중국, 일본의 건국 신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국 최초의 국가는 무엇으로 보느냐? 저번 중국 청동기 문화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하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하나라는 고고학적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문헌상으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어서 사망오제와 같이 전설로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얼리터운 문화를 발굴하면서 기원상 하나라의 유적이 아닌가 그 맥락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결론은 하나라는 패스, 그죠?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중국 최초의 국가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는 상의 마지막 수도인 은허가 발굴이 되면서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역사적인 국가로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수도 은허의 이름을 따서 은나라라고도 불린답니다. 우리가 이 상나라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갑골 문자예요.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 위에도 보실 수 있죠. 그죠? 이 갑골 모습을 보면 이 갑골은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 뼈 따위에다가 오늘날 이미지를 형성한 문자, 상형 문자를 새겨놓은 게 바로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갑골 문자가 바로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처음 이 갑골이 뭔지 모르고 약방에서 한약 재료로 이것을 사용해서 먹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청나라 고증학자인 왕의영이 이것이 상나라의 기록물이라는 걸 밝혀내게 되고 상나라가 이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이 갑골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 결과를 점 위에 그 결과를 기록했던 내용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때 점사와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 바로 누구였느냐? 상나라의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런 사회를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네, 제정일치 사회라고 하죠. 또는 신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한다고 해서 신정정치라고도 한답니다. 그럼 이 상나라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추측하다시피 바로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 유명한 주지육림이라는 단어가 상나라의 멸망 과정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주지육림, 말 그대로 술로 연못을 채우고 나무에다가 고기를 걸어서 즐겼다는 말인데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에게는 사랑하는 애첩 달기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져서 국정에는 소홀하고 주지육림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형벌을 주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등 악행을 거듭했어요. 그러던 중에 왕에게 국물을 바치러 온 한 제후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육신으로 젓갈을 만들어서 그 아들을 찾으러 온 제후에게 먹였어요. 아버지한테 먹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척 자신의 아들로 만든 육젓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제후가 그걸 진짜 몰랐겠어요. 알았는데 복수를 위해 참은 거죠. 그죠? 결국 주변 제후들을 규합해서 걸기를 하였고 그가 죽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이 상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운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이때 그가 주무왕인데요. 그 주무왕을 옆에서 도왔던 유명한 인물이 바로 태공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낚시꾼을 빗대서 강태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재를 찾아 헤매던 주무왕이 강에서 낚시를 하는 노인이 범상치 않아 보여서 말을 걸어보니까 그가 고든 낚싯바늘, 바늘이요, 바늘. 그걸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을 생각도 없이. 결국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지식이 대단해. 그래서 그를 중요한 인물로 이제 채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강태공이 물고기는 못 낚았지만 주무왕이라는 대어를 낚았다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낚시꾼을 강태공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해요. 재밌는 일화죠, 그죠? 여튼 주무왕은 주를 건국한 이후에도 상의 왕족에게 제사를 담당했다 했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부여하고 그를 제후로 임명하여 상나라의 일부 영역을 이제 다스리게 두었고 그는 그러니까 주의 왕은 그 위에 군림을 하였습니다. 결국 제사와 정치를 뭐 했다? 분리시켰다. 이걸 우리는 무슨 사회라 부르죠? 네, 재정 분리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또 주무왕은 자신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이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 천명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은 호랑방탕했던 상왕조와 다르게 덕을 앞세워 통치하는 덕치주의를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지도상에 보면 주나라에 들어 상왕조보다 영토가 넓어졌는데요. 이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보낸다고 할 때 나를 배신하지 않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겠죠. 그게 누굴까? 바로 나의 가족들 아니겠어요? 보통 왕이 자신의 땅을 주고 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쌍방적인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하는데요. 특이하게 주나라의 경우 그 관계가 친인척, 즉 큰집과 작은집과 같은 종법적인 혈연구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혈연적 봉건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걸 표로 만들면 교과서 왼쪽에 있는 이 표를 볼 수 있겠는데요. 함께 보면 왕에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주나라에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혈연적 봉건제도다라는 걸 꼽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또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전제도입니다. 정전제도는 말 그대로 땅을 우물정자 형태로 나눈다는 뜻인데 10개의 땅 중에 가에 있는 9개의 땅을 백성에게 나눠주고 중간에 한 땅을 국가의 세금으로 수확물을 내는 땅, 공존으로 정하고 나머지 9개 땅을 받는 백성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자는 제도입니다. 이 정전제도는 공자, 맹자, 나아가 우리나라 정약용까지 유학자라면 누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제도로 여겨졌답니다. 그럼 이 주나라는 왜 쇠락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유목민족인 건흉족의 침입을 들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혈연적 봉건제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주의 왕은 유왕이었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애처 포사는 잘 웃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한 번은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에 찍 웃었더니 나라의 비단을 다 가지고 오라 해서 엄청 찢었는데 천금매소,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을 들여서 미소를 산다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랍니다. 여튼 한 번은 적이 쳐들어올 때 봉화를 잘못 올려가지고 주변 제후들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나중에 잘못된 봉화임을 알고 그 제후들이 뻥찐 모습을 보고 포사가 박장대소를 했대요.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었던 유왕은 가끔씩 거짓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골탕 먹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유왕은 자신의 아내인 신우와 태자로 보냈던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내고 포사와 그의 아들을 태자와 왕으로 앉혔는데 열받았던 신우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권융족을 앞세워 주나라를 쳐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왕이 봉화를 올렸겠죠. 그죠? 제후들은 네, 안 왔습니다. 뭔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 같죠. 여기서 보면 유왕이 잘못했다 싶지만 사실 이 혈연적 관계라는 것이 초반에는 강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삼촌에서 조카에서 다시 그 아래로 이어지다 보면 남과 같은 사이가 돼버린다는 현실이 여기에 또 반영된 게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런 구조적 한계로 나라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사상을 가진 중국 역사학자들은 나라의 쇠망 이유를 왕의 여자들 때문이라고 꼽았답니다. 그나마 좋게 말하면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국지색이라는 단어로, 나쁘게 말하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그 멸망의 굴레를 애첩과 그에게 휘둘린 어리석은 임금에게 이 탓을 돌려버리곤 했죠. 여튼 결국 이 권융족의 침입으로 주왕실은 급격하게 수도를 호경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해야 했는데, 그래서 낙양 동쪽으로 간 이후의 주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하고요. 그 이전 호경에 있었던 시대를 서주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권력을 가진 제후들, 춘추 5패나 전국 7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동주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춘추 전국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공자가 쓴 그 시기, 춘추라는 그 시기를 쓴 역사책과 유향이 쓴 전국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먼저 춘추시대를 보면요. 춘추시대의 시작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권융족의 침입에 따라서 수도를 동쪽으로 동천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그 양상을 이제 한번 보면 세력이 강한, 이 지도에 나와 있죠. 그죠? 세력이 강한, 여기 네모에 표시된 게 바로 춘추5패예요. 5명의 제후, 패자 또는 패왕이라 불리며 서로 의리로 뭉쳐진 회맹적인 관계를 이루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왕의 보호자로 자처를 하면서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왕을 지킨다라는 존왕량이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로부터 왕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명분으로 왕의 세력이 약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강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제후국들은 엄청나게 서로 세력 평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두 제후국이 바로 이 오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오월동주,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죠? 바로 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대립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결국 춘추 5패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이 진나라, 한자가 달라서 이렇게 한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진나라가 결국에는 위한, 진으로 분리되면서 그 안에 신하들 사이에서도 하극상이 빈번해지고 의리, 명분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약육강식의 혼란 속에서 생존을 목표로 하는 전국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전국시대는 전쟁이 아주 빈번했는데 표를 보시면 춘추시대와 전쟁 양상이 아주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춘추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 위주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것과 달리 전국시대에 와서는 국가의 모든 이제 물자를 총동원해서 오랜 기간 전투에 임하다 보니 전쟁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생존이 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다 보니까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겠나요?
자연스럽게 부국강병, 왕권 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막 보급하기 이제 시작됐던 철제 기구가 전국 시대의 분위기를 타고 경쟁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해요. 특히 희소성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가질 수 없었던 총동기와는 달리 철기는 일반 백성에게 널리 보급되며 농기구로, 무기로도 사용이 됐는데 이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국가의 부가 증대되고 무기의 등장으로 군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 봉건제와는 달리 지방에 왕이 뽑은 신하를 파견해서 왕이 지방을 직접 통치하는 군현제 형식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배력을 높였고,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각 국가는 왕의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경쟁적으로 뽑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철과 피가 튀는 환경 속에서도 이 사대부 계층, 이 문예의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들을 주축으로 사상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제자백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자백가는 말 그대로 여러 제자의 성인자자죠. 그죠? 맹자, 공자, 한비자, 수백에 이르는 자신의 학파를 이룬 그런 상황을 뜻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윤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자백가들은 이 혼란한 전국 시대를 어떻게 하면 통일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군주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그 중에서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한 사상은 바로 한비자의 법가였지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사실 진나라는 전국 시대는 7개 나라로 나뉘는데 동그라미에 들어간 게 나라죠. 그죠? 가장 구석에 위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전국을 통일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석이고 선진문물 전파도 낮고 유력 세력도 적은 편이라서 되게 열세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점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가장 구석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주변국들이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피해를 받지 않고 야금야금 성장했고 또 유력 세력이 작다 보니까 왕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는데도 저항이 크게 없었어요. 또 진해 수도 함량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와 당나라 때 장안으로 불리면서 역대 왕조의 수도로 사랑받을 만큼 아주 생산물이 풍부한 거대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국 치흥 중 가장 촌뜨기였던 진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이 법가 사상이었다는 것. 이 탐구활동은 여러분 한번 보면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의 특징 보고 가야겠죠. 그죠?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통일한 시황제는 다른 나라의 왕을 통일했잖아요. 그죠? 그걸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황제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자신의 시작으로 2세 황제, 3세 황제로 이어졌으면 해서 자신을 시초란 뜻에서 시황제라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진시황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익숙한 호칭이죠. 그리고 지방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현제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르게 사용되었던 나라가 워낙 쪼개져 있었던 때니까 도량형, 무게, 길이, 부피를 재는 차나 화폐의 종류, 문자 형태, 심지어 술의 폭과 도로 폭까지 통일을 해가지고 전국을 지배하는데 행정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또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들은 나라의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법가의 사상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사상을 억압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책을 불태우고 400여 명의 유생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붕서갱유, 분, 태운다, 갱, 묻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걸 해서 지탄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필기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만리장성을 축조했죠. 그죠? 2700km를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춘추전국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만든 장성을 쭉 이은 것으로 북방 유목민족이 남하를 막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흥한 진나라는 건국된 지 채 20년도 안 돼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는 너무 강력해져 버린 왕권을 질 수가 있겠어요. 너무 왕권이 강력하니까 이거를
남용하기도 좋다는 거죠. 진시황은 자신이 통일한 지역을 순방하다가 마차 위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유언장을 남겼어요. 만리장성 부근에서 흉노와 싸우고 있던 태자 부소를 불러들여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함께 싸우고 있던 장구 몽념에게 이 부소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측근 황간이 이 몽념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조고가 농간을 부려가지고 황제의 죽음을 은폐했어요. 그래서 막 생선 마차를 끌고 가가지고 이 시체의 부패의 냄새를 이제 가리면서 이 태자 부소에게는 자결하라 편지를 보내고 이 몽념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딱 진압해버린 다음에 어리석은 왕 호회를 앞세워서 황제권을 남용했죠. 그때 이 조고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자 이 사슴 한 마리를 왕에게 올리면서 말을 진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왕이 의아했습니다. 사슴인데? 이렇게 했더니 주변의 신하들이 예 사슴입니다라고 했던 바른 말을 했던 신하들을 모두 이제 조국과 죽여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황제와 거의 맞먹는 권한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지록이마입니다. 이러다 보니 조국과 올바른 정치, 선정을 베풀리는 만무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와중에 엄격한 법치와 토목공사, 이것이 결국 농민 봉기로 이어져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진시황은 만리장성 축조와 더불어서 자신의 무덤과 자신의 궁궐을 짓는 데 백성을 동원했어요. 그 무덤이 바로 그 유명한 병마용갱이고 그리고 자신의 궁궐, 여러분 아방궁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치하는 건축물을 흔히 빗대어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시황의 궁궐입니다.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들의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엄격한 법가주의적 통치로 더욱 옥죄니까 결국 털칠 수밖에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과 오광 역시 이 공사에 동원된 백성이었어요. 근데 공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비를 만나서 이 기일 안에 도착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 기일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진나라에서는 사람들 목을 잘라버린다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승과 오광이 죽음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나라를 세워보자. 왕후 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느냐 라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한나라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부터 한나라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EBS 5분 사탐 진시황편 잠시 보고 선생님 저희 병마용갱에 가가지고 저 농부분이 막 책에 사인 같은 거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사인 받았어요. 저기 취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에서 동의로 보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보낸 게 아닐까, 우리나라 쪽으로 인삼을 찾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진승, 우광의 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생소했던 오늘 수업 핵심 요점표, 이제는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그죠? 선생님이 했던 TMI적인 옛날 이야기들 다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위주다. 특히 시황제, 진시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중국 왕조들도 오늘 봤던 다른 왕조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흥망성쇠라는 커다란 틀로 굴러간다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한 나라와 그 외 여러 나라들의 교류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